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합니다. 선언문에는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충격이 회복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이번 고용위기의 특징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LG와 SK 간의 배터리 소송이 또 연기됐습니다. 국제무역위가 이 소송의 최종 결정을 미룬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사안의 복잡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1년 동안 전자서명에 사용돼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남은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은행과 통신사 등을 통해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입니다.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가 되면서 장 막판까지 수급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또 특히 간밤에 미국 증시들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오늘 장 초반에 한 5분 정도 크게 하락하면서 정말 아찔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현재 양시장은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요. 종목들도 점차 기운을 내면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오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 그리고 그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요즘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해외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난 2년간 주가가 또 800%나 올랐다고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JP 모건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이제 실적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주가가 현재 대비해서 8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발표를 했어요. 대표님께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테슬라가 저의 엘리엇 파동 패트 분석에 지금 제일로 안 잡히는 주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지금 거품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진을 내가 지금 보여주면 이 세계 제일 큰 오토메이커이죠. 차 회사들. 그 중에서도 그 차트를 보면 저 검은 그 검은 라인이 그냥 똑바로 올라간 검은 라인이 색깔이 지금 테슬라인데 다른 회사들은 이거 그 밑에 있는 거는 토요타, 그 밑에 있는 거는 오렌지색은 볼kswagen, 그 밑에 있는 거는 BMW 그리고 벤츠 그리고 혼다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가치가 또 다른 그 밑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내가 테슬라의 모든 거품에 하나 쓰고 이 시가총액을 그 옆에 있는 회사들은 비교해봤는데 지금 이제 500조 달러 시가총액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 수익률은 1155. 근데 이거는 TTM이에요. TTM은 trailing 12 months는 뭐냐? 그거는 지난 past 12개월 주가 수익률이죠. 근데 만약 진짜 앞으로 보면 회사 성장률이 매우 강할 때는 진짜 이런 past 12개월 주가 수익률이 되게 매우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이렇게 1155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옆에 있는 회사들은 주가 수익률이 볼kswagen은 12.9, 벤츠는 55.4, BMW는
12.9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뭐 진짜 일렉트로닉 비고 전기차 회사지만 환경을 위해서 뭐 다 좋지만 얘네들의 진짜 그 앞날을 보면 앞날을 보는 거는 뭐 포드 12개월 주가 수익률이죠. 모든 거 주식시장은 항상 앞날을 보잖아요. 그 앞날 수익률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내가 앞날 그 예상 수입을 이 블룸버그 데이터 회사에서 얻어왔는데 지금 2020년은 수익을 2불 32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2불 32전을 지금 주가로 나누면 이거는 이 테슬라 주가가 한 400 몇 불대 나왔는데 이제는 한 600 지금 한 580불 밑에 있잖아. 600불 밑에 한 580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수익률이 한 200 뭐 한 55 되겠죠. 그때는 247. 그러니까 이렇게 2불 32전을 벌어도 주가 수익률은 247이에요. 250, 255. 내가 제대로 계산 안 했지만. 그리고 만약 2021년에 예상 수입이 주당 이익이 3불 90점이라면 그래도 그 500 오늘 뭐 마감 시간에 한 590불로 마감됐는데 그거를 390으로 3.9로 나누면 아직도 그건 주가 수익률이 한 150 가깝게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S&P 주식, 그러니까 미디엄 프라이스죠. 평균의 S&P 주식들은 지금 20.89로 지금 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거품에 있는 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지금 테슬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그 니콜라는 왼쪽 이미지 보면 니콜라 GM이랑 콜라보레이션 했죠. 그리고 오른쪽 그 두 번째 루시드는 테슬라 치프 엔지니어링이 지금 시작한 차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건데 테슬라가 아직도 그 시가총액 한 500조 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거품의 저는 example을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확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7월에 도요타를 제친 것도 있고 시가총액도 지금 주가 수익률이 1,155달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주가 수익률들은 거의 두 자릿수, 한 자릿수가 되는데 테슬라는 네 자릿수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S&P 500 지수 안에서도 평균치를 20%나 웃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의 시총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테슬라를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 테슬라는 내가 여기서 테슬라 사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 CEO가 뭐 진짜 똑똑한 분은 진짜 리스펙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거품해 가지고 주가 수익률이 지금 지난 12개월이지만 근데 앞으로 또 그 수익을 보면 앞으로 수익도 엄청 그 수익률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테슬라를 떠나서 이제 테슬라는 S&P 500에 포함이 됐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뭐 상승이 일으켜졌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S&P 500인데 S&P 500 그 사진을 보면 그 빨간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그 빨간 라인에 이제 그 블루 라인은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 빨간 라인은 그냥 평균이에요. 근데 그 빨간 라인에 그 1901년을 보면 빨간 라인이랑 블루 라인이랑 그 갭이 한 89%, 1929년은 79%, 1966년은 한 45%, 2000년도는 한 125%그 갭인데 지금은 갭이 144%예요. 근데 딱 보면 이렇게 갭이 있을 때 eventually 결국에는 이 블루 라인이 그 빨간 라인으로 가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으로 지금 블루 라인이 유지되고 이 갭이 지금 144%에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금 갭이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보면 이거는 월샤이어 토탈 마켓 인덱스인데 이 월샤이어 토탈 마켓 인덱스는 미국에서 5천 그러니까 5천 주식 공개 회사를 다 모아가지고 월샤이어 5천 인덱스거든요. 그거를 그 주가 수익률을 그거 GDP로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하면 한 181%가 나와요 지금. 근데 원래 시장이 만약
적정 가치를 하면 한 75%에서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만약 그 밑에 있으면 50%, 75%면 시장이 아주 매우 싸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그리고 또 90%, 115%를 넘으면 시장 가치가 너무 비싸다. 근데 지금 이게 181%에 지금 있어요. 이게 워런 버핏가 제일로 잘 쓰는 그 월스트리트 5천 시가총액 divided by GDP, 그게 이 레이쇼가 워런 버핏가 제일로 잘 쓰는 이 인디케이터이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은 100% 넘으면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지금 이게 181%가 있으니까 또 하나의 이 GDP 레이쇼가 월스트리트 GDP 레이쇼가 또 하나의 거품 가치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우리 시장이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GDP와 월시 5천 지수를 보고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 월시 5천에 따르면 50에서 75 사이가 시장이 스탠다드한 평균적인 시장인데 지금 180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좀 보합권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에서 오늘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키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 SDI, 호텔 신라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어버브 반도체, PI 첨단 소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코스피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 CS 윈드, 아모레 퍼시픽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PI 첨단 소재, 스튜디오 드래곤, 동진 세미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5G 통신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물론 건설 업종이라든가 좀 다른 업종들의 이런 상승세 역시도 눈에 띄는 모습이지만 일단 5G 통신 장비 업종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통신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정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장 초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잡혔던 주 요인이 외국인 수급이 이제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 매수세가 집중되었던 영향이 컸다라는 점을 먼저 특징으로 보고 싶습니다. 내년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아무래도 올해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한 이런 투자가 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향 통신 장비 투자가 재개될 전망이 크다라는 점이 기대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측면에서 아직은 완연한 상승세로 보긴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차지하더라도 화웨이 이슈라든가 여러 이슈 등을 감안했을 때 일단 수주 등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9월 버라이즌 수주에 이어서 내년 초에도 AT&T라든가 T모바일 등에서도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화웨이 배제에 따른 반사수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에도 반사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애플이 이 5G 폰을 출시한 점,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5G 폰으로의 교체 수요 증가라든가 이에 따른 5G 투자의 확대 등으로
선순환의 가능성 여전히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으로 좀 5G 통신 장비주의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RFHIC와 메탈라이프, 솔리드 등의 강세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5G 관련주가 기대만큼 많이 상승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내년 모멘텀을 잠깐이나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개인의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지수는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지만 지수 흐름은 계속적으로 보합권 가정하시고 종목 장세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설 업종 상승 추이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내년도의 긍정적인 모멘텀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건설 업종 크게는 뭐 국내와 해외에 좀 사업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쪽 뭐 좋아지는 걸 떠나서 그간 악화되었던 상황 등이 좀 감안을 했을 때 최소한 내년도에는 최악은 면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기저 효과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해외 쪽은 모멘텀을 더 두시기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거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포인트는 국내 주택 부분의 비중이 높은 건설사 위중의 대응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좀 분양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주택 증가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봤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에서 보이는 이런 정책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이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시장에서의 이런 점유율 확대 등 이런 분양 사이클에 있어서의 이익 사이클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뭐 현대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업종까지 좀 자세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국전력, 대웅제약,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현재 6.92% 상승한 2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 기대감에 강세 나타냅니다.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 변화 추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전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력 생산 원가가 판매 원가 연동되는 해외 업체처럼 안정적인 투자 배당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요금 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17일에 발표될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현재 10.68% 상승한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주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13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을 국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정의 투약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을 나타냈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웅제약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이상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보하면 호이스타정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웅제약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현재 4.91% 상승한 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 계열 굴삭기 회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합쳐 국내 1위, 세계 5위 건설기계 업체로 단숨에 도약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인력과 연구개발 역량, 특허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두산 인프라코어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시장 확장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 시각 객장에서도 건설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건설주들 강세인데 올해 부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좀 소외받고 외면 받았다가 이달 들어서 조금씩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말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때 은행, 반도체, 그리고 화학, 철강의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경기부에 과시화되면서 이런 종목들 좀 각광을 좀 받았는데, 하지만은 이 건설주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까지는 철저하게 좀 소외돼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건설주들의 주가가 11월 들어서 주가 좀 활력을 좀 찾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0월 달까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주가 좀 불확실성이 됐던 부분, 또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 건설주들의 이 상승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11월 달에 이런 좀 상승세가 좀 기폭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정부가 지난달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교체되면서 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바뀌는 만큼 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주의 어떤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나왔던 상태에서 이 주가 상승과 함께 이 디레이팅, 그러니까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서울에서만 2025년까지 15만에서 20만 가구의 공급 부족 예상되면서 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들에 대한 전망성 밝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신규 주택의 80%가 이 재건축과 이 재개발 같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건설주들, 국내 공급 확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해외 쪽은 이 코로나에 의한 어떤 해외 수주가 좀 많이 좀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런 국내 쪽에서의 매출 확대가 이런 건설주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 브랜드 인지 높은 이 GS건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양 실적이 올해 연말이 한 2만 5천 세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만 7천 세대까지도 분양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해외 쪽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이 재무적인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설주는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공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항공주가 아닐까 싶어요. 또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소식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 시점에서 항공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항공업종은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우선 11월에 인천공항국제 여객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고요.
또 11월에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이 지금 만약 96.5%인데 10월에 만약 96.6%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노선에 큰 폭 감소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항공업종이 이 M&A, M&A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대형 항공사 탄생이라는 그런 좀 호재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인수 절차는 내년 하반기 때 마무리될 예정이라서 우선 대형 항공사의 탄생에 의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도 우선 쭉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항공업종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할 수 있는 이 백신에 대한 출시인데, 백신에 대한 출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부터 접종이 지금 정부 쪽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의 여객 수요가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실적을 기대감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야기 다시 백신 이야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하면 이제 코로나 확산이 억제가 될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고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접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 그리고 미국 또 다음 주에는 캐나다가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세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머리 글자를 따서 VDA라고 하는 전승 기념일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대개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도 채 안 돼서 효율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100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요. WHO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임상 실험 중인 백신 후보만 하더라도 모두 51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상 단계에 들어간 3단계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13종류가 되고요. 2단계는 4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미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낸 상태고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3상 인섬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임상 실험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면 아무래도 허가가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시험 중인 백신 후보가 51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그 개수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의 성공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잇따르고 있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들도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백신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나요? 네, 아무래도 4종류의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전자 백신의 일종인 RNA 백신 그리고 DNA 백신이 있고요. 이외에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러시아의 가말레아 연구소가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러스 베타 백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제약사들이 만들고 있는 불화성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면역성이 높은 백신은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고 있는 RNA 백신입니다. 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RNA라고 부르는 복사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물질을 체내에 투여하면은 항원이 만들어지고요. 또 체내 그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가운데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백신 사용 시 안전하고요. 개발과 양산의 시간이 매우 짧게 단축된다는 겁니다. 약점은 인체 투여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은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영하 20도에서 영하 70도의
저온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한다면 저온 냉장고가 최소 1,000개 이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면역 효과가 높은 것은 DNA 백신인데요. 미국의 이노비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일부 떼어낸 뒤에요. 신체 세포 내 핵 속에 주입시키면은 인체 DNA에서 통합되는 가운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백신 기술인데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요. 제조 비용이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병원체가 핵 속에 들어와서 전사를 하고 진화를 거치는 가운데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 몸이 병원체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되면 면역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쌓인 DNA 같은 경우에 우리 DNA하고 합치게 되면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백신 개발과 접종을 둘러싸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백신을 앞섰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두 국가가 만든 백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가 3상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8월 달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베타 백신입니다. 코로나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를 운송체와 함께 체내에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면역 반응을 자극시키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또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임상 실험이 한 뒤에 완치됐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면역 체계가 여러 번 투여를 하면은 백신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않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요. 중국의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이 쓰고 있는 불활성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학 처리 방식으로 병원성을 없앤 뒤에 바이러스 없어진 백신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인데요. 싼 가격에 접종이 가능하지만 백신 배양이라든지 양산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별도로 면역 증가제가 필요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1회 접종만으로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 대량 생산을 한 뒤에 인도네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10개국에 아무래도 이를 제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불활성화 백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이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내보내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생산과 도입이 좀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백신이 도입이 되고 또 접종은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시나요? 네, 백신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2, 3월 정도는 첫 백신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모두 무료로 접종이 되게 됩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의료 종사자, 군인,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접종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접종 일자라든지 장소를 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투여만으로도 일정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FDA 같은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2차례를 투여를 받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 국민 분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외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백신들이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실용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코로나19가 과연 소멸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기사에 의해서는 또 백신을 맞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언제까지 좀 소멸이 된다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접종만으로는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임상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가 70에서 95%까지 나왔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이는 임상 실험이 1, 2주 정도 단기간에 그쳐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만 간단히 체크하는 결과치라는 거죠.
최소 1년 이상 항체가 지속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별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항체가 생기더라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에 최소 여러 번 정도 접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접종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권태감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고요. 중국 백신을 접종했던 중국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인의 40%가 부작용을 걱정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접종 뒤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구제 조치도 정부가 마련해야 됩니다. 평소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입원이라든지 통원 치료 시 경비 지원과 같은 꼼꼼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치료제 개발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치료제는 한국이 기술력 부분에서는 세계적인데요. 셀트론이라든지 녹십자들이 앞서가고 있고 국내에서 30여 개사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제도 꼭 같이 복용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작용도 좀 다소 있고 또 어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영국인이 2명이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백신만으로는 해소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치료제도 기다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또 미국인 먼저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데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또 공급이 있을 때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4년 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백신을 아무래도 보급해 주는 게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책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에게 최우선 접종하도록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6천만 명분이니까 1억 2천만 회분이 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4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문한 1억 회분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행인 점은 대통령령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미국에 공급하도록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따르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고요. 또한 조기 백신 실용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제약사들마다 대규모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 만큼 미국의 연말 상전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소비 회복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지켜봐도 될까요? 네, 최근 들어와서 낙관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 상전이라면은 미국의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전체 매출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연말 상전 매출이 아무래도 내년도 경기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연말 3차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아무래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온라인 쪽의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인당 평균 소비 금액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0년간 평균 금액을 웃도는 997달러 정도 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미 소매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전 매출 예측 자료를 내놓는데요. 매출액도 한 5% 정도 증가한 7,667억 달러 정도까지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3% 전후로 그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4분기 GDP 성장률은 개인 소비 또 여기에 백신 조기 접종으로 인해서 예상 외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주시장뿐만 아니라 미 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데 큰 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영향들은 여기까지 보고요. 최근에 미국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러가 약세되니까 또 전 세계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지금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신흥국, 자원국 통화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선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바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떤 경우에도 주시장에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상원 결선 투표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증세나 규제 강화, 거대 기업 분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감소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재정 정책에 속도를 내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SOC 투자, 또 인프라 정비, 기후 변화, 환경, 의료보험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백신의 보급이 속도를 내에 따라서 경제활동 정상화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미국의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보다 2에서 3%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증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코로나 이후의 경제 지표들도 양호하지만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견조한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또한 완전한 록다운이 되지 않는다면은 공장의 생산 활동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서프라이 체인망에 의해서 국제 무역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후에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은요 204.2%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쭉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0%, 7%, 8%, 14% 프로텍이 기록을 했었고 휴마시스도 9.4%나 기록을 했었네요. 다음 종목들도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체시스부터 오텍까지 보실 수 있고 레몬이 18.18%나 수익을 냈었습니다. 다음 동일고모벨트와 KC 진원생명과학 등도 다 12% 이상의 수익률, 써니전자가 15%까지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에스맥이 9.2%, 진양산업과 서현탄메탈이 각각 7%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IL가 15%, 우리기술투자가 7%의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영화금속이 22.7%를 기록했고 비덴트가 10%, MS오토텍이 15% 수익 내면서 총 누적 수익률 20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포트 아니고요. 아이큐어가 15% 수익 냈고요. CJ푸드 4.7%로 손절가 터치하고 나온 종목이 있고요. 자, 그럼 현재포트 보겠습니다. 현재포트 삼화알미늄 2.7%, 한노화성이 0.1%, KCTC가 2.7%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써니전자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시장이 강하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 위주로 다시 시세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사마 알루미늄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저께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종고점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5일선 위에서 반봉으로 거래량 줄이면서 쉬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한 2거래일 안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주봉입니다. 이 주봉이 이제 도지 모양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 하루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흐름 지켜봐야 되겠지만 살짝 더 올려주는 그림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하루 정도 더 쉬어가는 흐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쯤 되면 시세가 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고 보시고, 지금 현재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지금 바닥을 뭐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000원대 지지받고 있고 5일선 위로 올라타서 지금 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 흐름 예상되고요. 그렇게 만들어 준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 저점을 잡아가는 주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다음 주쯤은 좀 추세를 전환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저항을 돌파하고 20선 위로 주가 안착하는 그런 다음 주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인데요. 한농화성은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뭐 켄트로스가 급등을 했는데 남은 종목들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차 전지 관련 이슈로는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리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농화성도 이번에 기간 조정 잘 거치고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KCTC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한농화성이나 KCTC의 차트 흐름이 비슷하다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이런 과정들은 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류 관련주들 지금 현재 KCTC 같은 경우, 항만 관련된 물류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컨테이너가 없을 정도로 물동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이 종목도 이 물류 관련주들과 함께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거의 줄어들 대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봉의 이 강한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거래량으로 지난달에 올라서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대로 계속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해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마감인 밤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주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